맨발로 살인문 앞에 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왜 내 집 앞에 모여 있는 것이요? 성난 머슴대가 마을을 휩쓸던 밤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의 집은 손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여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울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암흑에서 뛰쳐나온 사내 하나가 여자와 무리 사이에 몸을 세웠습니다. 사내는 그들에게 맞으면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사내는 살인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사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며칠이 지나자 사내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내에게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살려주었으니 책임지시오. 이 여자는 왜 이 말을 꺼냈을까요? 그리고 이 사내는 왜 아무 상관없는 여자의 문 앞에서 그 많은 주먹을 맞으며 버텼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자락 아래 이름도 작고 볼품도 없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마을을 에워싸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고을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산새도 굶주린 백성의 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 특유의 고즈넉함은 해가 갈수록 팍팍한 살림살이에 눌려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거듭되었고 해마다 세금은 무거워졌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름이 채찍을 들고 소장마당을 돌았고 지주 최진사의 곳간은 해가 바뀔수록 더 깊고 더 단단히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뼈가 닳도록 일하고도 겨울이면 굶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논두렁을 손질하고 땡볕 아래 허리를 굽혀 모를 심고 가을이 오면 낫을 들어 벼를 베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의 끝에 돌아오는 것은 빈 손바닥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흙을 씹었고 어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도 말라버린 얼굴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관아에 하소연을 해도 아전들은 외면했고 양반들은 처음부터 모른 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마을에서 죽었고 산 너머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그 시절의 법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쌓이면 불씨가 됩니다. 그 불씨는 어느 차가운 가을밤 마침내 이 작은 마을에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엉뚱하게도 한 사내의 가슴과 한 여인의 닫힌 문 앞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달수는 3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체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리 힘이 세어 15살 때 이미 어른 머슴 2명 몫의 일을 해냈고 20살이 넘어서는 마을 머슴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우두머리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그 힘을 함부로 쓰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즐기지 않았고 자신보다 약한 자를 밟는 일을 가장 부끄러운 짓으로 여겼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웃음도 해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달수를 차갑고 고집스러운 사내로 오해하기 일쑤였지만 함께 일한 머슴들은 알았습니다. 달수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 쉬며 다친 동료의 목까지 대신 짊어지는 사내라는 것을. 어느 겨울 동료 하나가 몸져 눕자 달수가 몰래 자신의 양식을 덜어 그 오두막 문 앞에 놓아두었다는 것도 누구도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짓이 사람의 본성이라 했는데 달수는 그 본성이 반듯한 사내였습니다. 그런 달수의 가슴 속에도 해가 갈수록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동료 머슴들이 겨울을 버티지 못해 하나둘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최진사댁 마름이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달수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바뀌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수탈은 해마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악문 이 사이로 검은 불씨 하나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달수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씨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박소월은 28살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앓기 시작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눈을 감았으니 소월로서는 몸도 마음도 채 추스르기 전에 홀몸이 된 셈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소월을 내쳤습니다. 아이도 없고 가져온 패물도 없으니 더 이상 붙들어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월의 손에 무명한 피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그것이 작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이미 수년 전에 두 분 다 세상을 뜨셨으니 소월이 기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월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기 허름한 초가 한 칸을 겨우 얻어들어 앉은 날부터 소월은 살아남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았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밭을 메고 해가 지면 호롱불 아래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도 멈추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월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그저 버티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고운 얼굴이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가 얼굴까지 반반하다 하니 온갖 눈총과 손가락질이 따라왔습니다. 이웃 안악들은 수군거렸고 마을 건달들은 기회만 보면 소월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소월은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견뎠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마음을 굳게 닫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것만이 소월이 이 마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세월을 소월은 오직 꼿꼿함 하나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름이 소장마당에 나타나 머슴들이 모아둔 낯가리를 낱낱이 헤아리더니 올해 소장료는 작년보다 2섬을 더 올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머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손에 남는 것도 없는 판에 2섬을 더 내라 하니 그것은 곧 겨울을 굶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름은 최진사의 분부라 어쩔 수 없다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이 머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항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달수와 함께 오래 일한 막새였습니다. 막새가 마름 앞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자 마름은 채찍 손잡이로 막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막새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본 달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성이 감정을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마름은 쓰러진 막새를 내려다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달수의 오두막에 머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술동이가 하나 들어왔고 사발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숨이었다가 이윽고 울분이 되었고 결국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곡간을 털자.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달수는 말없이 술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무리가 다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막새에 부어오른 뺨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달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것이 무리를 이끌기 위한 것인지 말리기 위한 것인지 달수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불씨는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떼는 자정이 넘어서야 움직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내들이 낙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최진사 댁을 향해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발소리만이 흙길 위에 낮게 깔렸습니다. 달수가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곶감만 털고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먹을 것만 가져가면 된다.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불은 지르지 않는다. 그것이 달수가 마음속에 세운 선이었습니다. 최진사 떼꽃간의 빗장이 부서졌습니다. 쌀가마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술기운과 오랜 분노가 뒤섞이자 무리는 달수가 그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를 빼내는 것으로 성에 차지하는 이들이 곳간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행랑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고 무리는 흥분 속에 마을 안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수가 소리쳤습니다. 멈추라고, 이건 아니라고. 그러나 그 목소리는 함성과 불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달수는 멈춰섰습니다. 앞에서 이끌던 사내가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는 정당했지만 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그것을 알았고 가슴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무리는 이미 마을 어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가장 낮고 가장 허름한 집이 소월의 초가였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집이라는 소문은 이미 무리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용기를 얻은 몇몇이 소월의 낮은 살인문 앞에 몰려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문을 열라고, 안에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고약한 욕설까지 섞어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고함 소리가 어두운 마을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월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들은 소월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오래 버텨온 사람이 이를 악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서서 몰려든 사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러나시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무리 중 일부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가 떨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서 있으니 그 기세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은 양심보다 셌습니다. 누군가 다시 앞으로 나섰고 살인문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수가 무리를 해치고 소월의 문 앞에 섰습니다.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월과 무리 사이에 몸을 세웠습니다. 커다란 등짝 하나가 소월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무리 속에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나선 동료들이 달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배신자라고, 과부 치마 뒤에 숨을 것이냐고, 남정네 노릇도 못하는 것이라고. 그 말들이 밤 공기를 가르며 달수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달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달수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달수는 한 걸음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턱을 맞았습니다. 쇠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달수가 무릎을 꿇었다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무리 속에서 몽둥이가 나왔습니다. 달수의 등에 내리꽂혔습니다. 달수가 앞으로 고꾸라지듯 허리를 구부렸다가 숨을 고르며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월은 문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왜 저러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내가 자신을 알 리도 없고 자신이 저 사내를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커다란 등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리가 물러간 것은 새벽닭이 울 무렵이었습니다. 달수 하나를 넘어서는 것이 번거롭고 이미 곳간에서 얻은 것도 있으니 더 들쑤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렸고
마을 안길에 점점이 타오르던 불길도 차츰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잿내음과 타다 남은 연기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소월의 살인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쓰러진 사내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달수가 힘겹게 눈을 뜨고 소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마주보았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달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계시오. 날이 춥소.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헝겊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월은 쪼그려 앉아 달수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달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헝겊이 이마를 스칠 때마다 통증이 왔지만 달수는 눈을 감은 채 그 손길을 받았습니다. 새벽빛이 산 너머에서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소월이 달수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이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소월은 달수의 한쪽 팔을 잡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달수는 몸무게를 실으려 하지 않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수의 몸에서 흙냄새와 피냄새가 났습니다. 소월은 달수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펼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이른 새벽 우물가의 공기는 칼날처럼 찼습니다. 물이 담긴 질그릇을 들고 돌아와 달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헝겊을 물에 적셔 이마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살펴보니 살같이 벗겨지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에는 몽둥이 자국이 넓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달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손을 멈추고 달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 펴지는 것을 보면 통증을 느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오. 소월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헝겊을 적셨습니다. 번거롭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였습니다. 상처를 닦고 곳간에서 꺼낸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 끝나면 물그릇을 치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달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곁에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내는 왜 그리 했을까 하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달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날 아침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소월이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다가와 달수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더 움직이지 말라고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옆구리에 멍이 깊었고 등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달수를 내보낼 명분을 찾았지만 이 상태로 문 밖에 내놓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결론에 번번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도 달수는 소월의 집 아랫목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소월이 죽을 끓였습니다. 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어 천천히 저으면서 소월은 이 상황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소월이 묵묵히 사발을 내밀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낮이면 달수는 마당이 내다보이는 문지방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소월이 밭을 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그 모습이 달수의 눈에 들어왔지만 달수는 그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자꾸만 먼 산을 보았습니다. 소월은 달수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월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다 문지방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달수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상을 잡지는 못했지만 소월의 팔목을 붙들었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흙바닥에 흥건히 번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굳었다가 달수가 먼저 손을 거두었습니다. 미안하오. 소월이 쏟아진 국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엎은 건 제 실수이요.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사흘 전의 침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딱딱한 쪽에서 조금 더 유한 쪽으로 아주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일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이고, 낮이면 밭을 메고, 저녁이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고 낯설지만 편안한 나날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소월이 밥상을 물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서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달수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살려주었으니 책임지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호롱불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고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수는 들고 있던 사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소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붉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꺼낸 말인지 오랫동안 혼자 들여다본 말인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달수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달수는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홀로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그 말이 무슨 무게를 가진 말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가도 쉽지 않은 과부가 자신을 구해준 사내에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로 꺼낸 말.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월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내보이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짓인지 달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달수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소. 집도 없고 땅도 없소. 관아에 잡혀갈 처지일 수도 있소. 소월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괜찮소? 소월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오. 그것으로 그날 밤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소월은 부엌으로 나갔고 달수는 꺼져가는 호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소월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달수는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결국 새벽에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이마를 스쳤습니다. 달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은 밤하늘을 오래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달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동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머슴이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관아가 잡아들일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사내가 소월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소월에게 짐을 하나 더 얻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혼자서도 버티기 벅찬 여자에게 달수라는 이름의 짐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소월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살인문 앞에 혼자 서서 무리를 마주보던 그 눈, 다친 달수의 이마를 말없이 닦아주던 그 손, 이른 새벽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던 그 뒷모습,
그리고 담담하게 꺼낸 그 말. 살려주었으니 책임지시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이 스스로 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소월 스스로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달수가 그 문을 닫아버리고 떠나는 것은 소월에게 두 번째 상처를 주는 짓이었습니다. 달수는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머릿속에 이성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눈빛은 무엇을 달라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라는 그 눈이었습니다. 달수는 마당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엿새가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의 집에 사내가 드나든다고, 과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그것도 폭동에 가담했던 머슴 우두머리라고. 이웃 안악들이 장터에서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동 후 집에 숨어든 사내라는 말이었다가 나중에는 소월이 먼저 불러들였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소문이란 언제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실보다 자극적인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흘렀습니다. 소월이 그 소문을 모를 리 없었지만 소월은 밭을 메고 바느질을 하며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군거림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부터 소월은 늘 남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마름이었습니다. 최진사댁 마름은 귀가 빨랐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곡간을 털린 일로 최진사의 눈밖에 난 마름은 머슴 우두머리를 잡아들여 공을 세울 속셈이었습니다. 마름은 이웃 안악 두어 명을 앞세워 소월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으니 이게 무슨 꼴이요? 마을 망신이 따로 없소. 소월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안악들이 마름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이런 여자가 마을에 살면 마을이 더럽혀진다고. 소월은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마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마름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사내 내일까지 내보내시오. 그러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오. 달수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소월이 홀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수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섰다가는 오히려 소월의 처지를 더 난처하게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달수는 주먹을 쥔 채 귀를 세웠습니다. 마름이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마름 혼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월이 아니라 달수를 찾았습니다. 달수가 문을 열고 나서자 마름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달수, 내가 폭동에 앞장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한마디만 관아에 고하면 너는 그날로 잡혀가는 신세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떠난다면 내가 모른 척 해주겠다. 달수는 마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마름의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달수가 폭동에 앞장선 것은 처음뿐이었고 그 뒤로는 오히려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후를 마름이 제대로 알 리 없었고 알려 하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떠나면 소월이 혼자 남습니다. 소월의 집에 드나드는 사내가 사라지면 소문은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고 마름은 소월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달수는 대답하지 않고 마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수는 소월이 저녁상을 물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것을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소. 소월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달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입에 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슴으로 살아온 이야기, 동료들이 굶는 것을 보며 쌓인 분노, 그날 밤 무리와 함께 나선 일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멈춰선 일, 그리고 소월의 문 앞에서 돌아선 이유까지 한마디도 꾸미지 않고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달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소월은 끝까지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후회하오? 달수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무리와 함께 나선 것은 후회하오. 막지 못한 것도 후회하오. 그러나 마님의 문 앞에 선 것은 후회하지 않소. 소월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달수에게는 나무라는 것도 아니었고 용납하는 것도 아닌 그냥 듣는다는 침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름의 협박 이후 달수는 소월의 집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떠나는 것이 옳은가, 머무는 것이 옳은가. 머릿속에서 같은 물음이 밤새 맴돌았습니다. 떠나면 소월을 지킬 수 없고 머물면 소월에게 위험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소월에게 짐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달수는 그 물음의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소월이 어떤 사람인지 달수는 닷새를 함께 지내며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억울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호롱불을, 새벽이 밝기 전에 이미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삭바느질을 끝낸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마름이 다녀간 날에도 소월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흔들려도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월이 처음으로 세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려주었으니 책임지시오. 그 한마디가. 달수는 그 말이 소월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유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가두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보인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월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른 일은 걱정 마시오. 내가 처리할 것이오. 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어찌하려 하시오. 소월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을 말할 것이오. 달수 서방이 무리를 막다 두들겨 맞은 것을. 그것은 거짓이 아니오. 달수는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해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머슴 하나를 위해 마름 앞에 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소월에게 어떤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달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월이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저고리 고름을 여미었습니다. 평소보다 매무새를 고친 것이 달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수가 나서려는 소월을 막았습니다. 마님이 가실 필요 없소. 내가 알아서 하겠소. 소월이 달수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달수 서방 혼자 마름 앞에 서면 이길 수 없소. 내가 함께 가야 하오. 그러다 마님까지 불똥이 튀면 어찌하시오. 이미 튀었소. 소월이 말했습니다.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달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름을 찾아갔습니다. 마름은 소월을 보자 비웃었습니다. 과부가 머슴을 감싸러 왔느냐고 볼꼴 사납다고. 소월은 그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강달수는 폭도 무리를 막다 두들겨 맞았소. 내가 두 눈으로 보았소. 이 사실을 관아에 고하겠소. 마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부 말 한마디를 누가 믿겠소. 믿지 않으면 관아에서 판단하겠지요. 나는 사실만 말할 것이요. 마름은 소월의 눈을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마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번에는 달수를 보았습니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름은 잠시 후 자리를 떴습니다.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더 이상 달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돌아오는 길에 소월의 옆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밭이랑 사이 좁은 길을 나란히 걸으며 달수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고맙소. 소월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지려면 건강해야 하오. 달수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소월의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웃은 얼굴이었습니다. 소월은 그 웃음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입가에 무언가 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른 밀이 일단락된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포졸 둘을 앞세우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관아에서 폭동 주모자를 색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최 진사는 이미 며칠 전에 강달수의 이름을 관아에 올린 뒤였습니다. 포졸들이 마을 어귀에서 달수를 찾는다는 소식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표정도 있었고 달수를 걱정하는 빛도 있었습니다. 달수가 소월의 집 마당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도망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도망치면 소월에게 화가 미칠 것이었습니다. 사내를 숨겨준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마당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포졸들이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강달수가 여기 있느냐? 달수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월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수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지금껏 버텨온 사람처럼. 이 사람은 폭도가 아니오. 그날 밤 오히려 무리를 막다 다친 사람이오. 내가 증인이오. 최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 여인의 말 한마디로 죄인을 풀어줄 수는 없소?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아에서 가리십시오. 나는 관아에 가서도 같은 말을 할 것이오. 최 진사와 소월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가 무리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소월의 집 앞을 지켰다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포졸들은 최 진사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소월이 관아에 직접 나아간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소월은 머리를 단단히 올리고 저고리 깃을 여민 뒤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높다란 기와 지붕이 소월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전이 나와 과부가 무슨 일이냐고 얕잡아보며 물었지만 소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관원이 직접 만나야 할 사안이라고, 폭동 주모자 색출과 관련한 증언이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관원 앞에 앉은 소월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머슴떼가 마을을 휩쓸던 것, 소월의 집 앞에 몰려든 것, 강달수가 홀로 무리 앞을 막아서던 것, 욕설과 주먹과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던 것, 가리고 무리가 물러간 뒤 살인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까지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한마디도 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시종 고요했습니다. 관원이 물었습니다. 그 사내와 낭자는 어떤 사이요? 소월이 답했습니다. 은인이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 사람이요. 관아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관원이 소월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허튼 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은 눈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관원은 최 진사 측의 고발장을 다시 검토하더니 증언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달수를 폭동의 주모자가 아닌 저지자로 판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월이 관아 문을 나서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무릎이 간신히 버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눈을 한번 꾹 감았다가 떴습니다. 먼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이 돌아왔을 때 달수는 살인문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소월이 골목 어귀에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달수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월의 걸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월이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월이 문을 닫고 달수 앞에 섰습니다. 됐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소월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달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찬은 변변찮았습니다. 묵은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밥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국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든든했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 달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머물겠소. 마님이 허락한다면. 소월이 달수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 놀라움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조용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소월은 어디선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작에 그리하시오. 달수가 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번에는 더 오래 갔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돌려 호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들이 봄 햇살 아래 눈이 녹듯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쉬는 숨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산자락 아래 마을에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달수가 소월의 밭을 갈았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호미를 들고 나선 달수의 등에 땀이 배어날 즈음 소월이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밭두렁에 나타났습니다. 달수가 일손을 멈추고 물을 받았습니다. 목을 축이고 바가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밭두렁에 앉아 봄 햇살을 받았습니다. 멀리 산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둘을 달수 내외라 불렀습니다. 처음에 손가락질하던 안악들도 소문을 퍼뜨리던 이들도 그 봄에는 조용했습니다. 소월이 마름 앞에 서고 관아에 나아가 진실을 말한 일이 마을에 퍼진 뒤로 소월을 함부로 대하는 이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과부가 결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달수는 봄이 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살려주었으니 책임지시오. 그 말의 무게를 책임이란 무엇인가 하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크고 무거운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을 가는 것, 소월이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나오면 받아 마시는 것, 저녁이 되면 나란히 밥상 앞에 앉는 것, 그것이 책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삶이 달수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도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내어주고 눈빛 하나로 마음을 알아채고 그렇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사람의 도리인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화려한 말 속에 있지 않고 묵묵한 발걸음 속에 있다고 하지요. 강달수와 박소월의 이야기가 꼭 그러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고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날 밭두렁에 나란히 앉아 뻐꾸기 소리를 듣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오래 남는 풍경이었습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는 데는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등짝 하나, 그리고 담담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야다무아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